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릴지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두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한 가지는 전유동 개념 정리,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전유동 낚시가 대세인가, 어떤 필드, 어떤 환경에서도 반유동을 능가하는 그런 확률을 가지는 낚시인가. 단만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전유동도 그 활용하는 가치, 현장 상황에 따라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로 지난 시간 나눴던 이 전유동의 활용,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전유동 낚시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전유동 낚시, 전유동 기법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가까운 발밑서부터 차츰 조류가 흘러나가면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공략을 해야 되고, 또 발밑 가까운 곳은 수심이 4, 5m 밖에 나오지 않는데 조금 나가면서 6m, 8m, 10m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를 광범위하게 공략할 때는 단연 전유동 낚시가 반유동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층부터 하층까지 전 수심층에서 입질이 기대되는 어종. 자, 채비가 수면에 닿자마자 천천히 채비가 하강해서 상층부터 바닥층까지 전 수심층에서 입질이 기대되는 어종. 제일 대표적인 건 뱅에돔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참돔과 감성돔을 제외하면 수면에 닿자마자 입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종들, 전 수심층을 상대로 할 때 전유동은 반유동보다 훨씬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밑밥과의 동조가 중요시되는 어종. 자, 이 역시도 첫 번째는 뱅에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뱅에돔 낚시에서 거의 95% 이상 전유동 기법을 활용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밥이 떨어지고 서서히 퍼져나가는 밑밥군 속에서 같이 동조가 돼서 흘러나가야 될 때 가벼운 채비를 사용해서 원줄, 채비 전체를 서서히 내리기 위한 그 유동시키는 이 전유동 낚시는 가장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 자, 상층부부터 하층까지 수면에 닿자마자 전 수심층에서 입질이 기대되는 그런 어종들, 그리고 밑밥과의 동조를 아주 중요시하는, 자, 어떻게 보면 감성돔은 밑밥과의 직접 동조보다는 밑밥띠나 밑밥 포인트를 형성해 놓고 채비를 그쪽으로 흘러보내는 낚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뱅에돔 낚시는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밑밥과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것이 그날의 성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또 다른 제목, 전유동 채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의 경우 캐스팅 이후에 수면에 채비가 딱 닿고 나면 제일 무거운 수중지가 거기 달린 목줄과 바늘을 쭉 끌고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매듭이 찌에 탁 닿게 되면 그때부터 채비는 안정이 되고 채비 정렬이 되면서 대상의 입질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거기에 반해 이 전유동 채비는 이 전유동의 활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비가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전 수심층을 서서히 내려가며 입질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유동 채비에 비해서 채비 구성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야 되는데요. 따라서 전유동 채비는 채비 구성에 기준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면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채비가 캐스팅되고 찌가 수면에 탁 떨어지게 되면
찌와 수중찌 혹은 찌멈춤 쿠션 그리고 도래 여기서까지는 목줄과 끝에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자, 물론 채비, 전이동 채비라는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찌를 2개씩 3개씩 넣는 2단지 3단지 채비도 있을 것이고 또 수중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쿠션을 달 수도 있고 달지 않고 그냥 작은 O형 고무만 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어종이 바뀌어서 어종별로 전이동 낚시를 설명할 때 그런 상세한 디테일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가 캐스팅 이후 채비가 수면에 닿게 되면 전이동 채비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자, 수면에 닿은 찌 밑으로 시작되는 미채비의 각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수면에 닿은 채비는 서서히 이 채비 무게에 따라서 하강을 하게 되는데요.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전 수심층을 입질에 대상의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미채비, 찌부터 시작되는 미채비가 가장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전수심층을 탐색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전이동 채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채비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면에 닿은 순간부터 천천히 각도를 이루면서 전수심층을 내려가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비, 미채비, 찌부터 시작해서 바늘까지 미채비에 하나씩 부착하게 되는 무게 배분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조금 다른 그림으로 그 무게 배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와 수중찌 혹은 찌멈춤 쿠션 그리고 도래가 되겠죠. 채비가 수면에 탁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면 벌써 정렬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 수중찌와 쿠션에도 무게가 전혀 없는 것을 사용하고 도래 혹은 직결 극소형 도래로서 무게를 줄였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채비에서는 바늘에만 작은 무게가 부여되고 있겠죠. 이 캐스팅은 수면에 닿는 순간부터 서서히 이 물속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아주 적절하게 마치 뱅에돔 채비를 운영하는 기본 그림처럼 채비는 하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류가 조금 빨라졌다.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는 채비 하강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채비의 무게 비율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전이동 채비의 기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중찌 바로 밑에 나는 무게가 전혀 없는 걸 쓰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G2 정도의 봉도를 물려야 되겠어. 작은 봉도를 물려서 무게감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신다면 G2 봉돌 한 개를 임의의 위치에다가 무게를 주는 것보다는 G4번 정도의 더 작은 봉도를 바늘과 수중찌, 수면에서부터 G 미채비가 시작되는 이 수중찌나 쿠션에 적당한 위치에 나눠 닮으로써 채비 전체의 무게 비율을 맞춰준다는 것이 전이동 채비의 채비를 구성하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엄블란스하게 위치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시작은 이렇게 바늘과 찌멈춤 고무, 찌 밑채비가 시작되는 그 전체에서 무게감을 줄 때는 항상 한 개일 경우 정중앙을 눌러준다는 느낌, 두 개일 경우는 각각에 맞는 일정한 간격의 무게 비율을 줌으로써 이렇게 내려가는 채비각에 무거운 봉돌 한 개만 달아버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 채비는 이런 각을 그리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봉돌에 의해서 채비각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G2 봉돌 한 개를 달아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 G2 봉돌을 적절하게 더 작은 봉돌로 나눠 달 경우 훨씬 좋은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따라서 그 기준은 전이동 채비를 구성하는 그 기준은 미채비의 무게를 다할 때는 항상 균등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전이동 채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빠른 선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아쉽네요. 이 전유동 채비에 대한 이야기 잘 풀어가면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제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전유동 채비를 가지고 실전에서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